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구과학관의 최병도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작은 갑각류 화석이 알려주는 백악기 생태계입니다. 어떤 작은 갑각류 화석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화석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우리가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가면 볼 수 있는 게 아주 큰 공룡이나 악어, 익룡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화석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 사실 화석 중에는 아주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미화석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 마이크로퍼슬이라고 그러고요. 주로 이제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작은 화석들을 연구하는 것을 미고생물학이라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제 주제는 이 중에서도 미화석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미화석이 어디 있을까요? 그림 속에 물론 당연히 표시는 안 되지만 잘 보시면 물 속에는 개영충 그리고 윤조, 규조 이런 미화석들이 있고요. 위로 가면 나무나 꽃에는 이제 꽃가루, 포자 이런 것들이 미화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바닷속에는 훨씬 더 많은 미화석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민물에 살았던 미화석이고 그 중에서도 작은 갑각류는 지금 글씨 써있죠. 개영충이라 불리는 동물들입니다. 그럼 이 개영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영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 지구상에 나타난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4억 2천만 년 전인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인데 그때는 바다에만 살았는데 이후에 민물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는 분류군입니다. 이 개영충들의 특징은 두 장의 탄산칼슘으로 된 껍질이 몸을 감싼 게 주요한 특징인데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새우 같은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껍질이 두 장 덮인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몸통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죽은 다음에 이 껍질이 주로 화석으로 남습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화석으로 잘 남고 그래서 이 껍질을 가지고 지층의 연대 그리고 그 당시 얘네가 살았을 당시의 기후와 환경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화석입니다. 보통 개영충 크기는 약 1에서 2mm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왼쪽 위에 그림 보시면 사람 검지손가락 위에 개영충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저 정도 사이즈고 큰 친구들은 심해에 사는 개영충인데 약 3cm까지 자라납니다. 제가 찾은 개영충 중에 가장 큰 개영충은 중국에서 발굴한 약 4.5mm짜리 개영충입니다. 4.5mm 엄청 작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 4.5mm짜리 개영충을 봤을 때 우와 진짜 크다 이렇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은 개영충이란 동물이 상당히 생소하죠. 가끔 언론에 나오는데요. 언론에 나올 때 뭘로 나오냐면 거의 다 생식기관이나 알 같은 거예요. 생식기관이나 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돼서 이렇게 해외 토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오래된 정자, 가장 오래된 알, 그리고 저희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가장 오래된 수컷 생식기 화석 이런 것들이 주로 발견돼서 해외 토픽으로 실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영충이 유명해진 거는 멸종한 줄 알았던 개영충이 발견돼서 이제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울진의 성류굴에서 4천만 년 전에 멸종한 줄 알았던 개영충이 발견돼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폐충류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 지질학이나 고생물학 쪽에서는 개영충이라 부르고 생물학계 쪽에서는 주로 폐충류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개영충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주로 논두렁이나 이런 데서 흙을 퍼서 비커에 넣고 물을 부어주면 하루 이틀 있으면 이렇게 개영충들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지금 왼쪽 그림은 비커에 안타깝게도 떨어져 죽은 곤충에 개영충들이 뜯어 먹으려고 붙은 모습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진짜 제가 연구했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연구 지역이 중국도 있고 한반도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경상남북도에 분포하는 경상분지라고 하는 백악기 퇴적층, 그 중에서도 1억 600만 년 전에 형성된 진주층에서 산출된 개영충 동물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층은 약 1억 600만 년 전에 호수 그리고 강이 존재했던 환경이었고요. 여기서는 곤충, 거미, 어류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룡이나 악어, 새발자국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진주층의 환경은 지금 이건 이제 김도윤 작가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딱 보시면 주변에 강이 흐르고 호수로 흘러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기 위해서 다양한 공룡 그리고
익룡 이런 것도 많이 살았고요. 물속에는 물고기 그리고 수서곤충들이 활보를 했습니다. 여기 계형충은 어디 있을까요? 보면은 왼쪽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때 살았던 물고기나 작은 곤충들의 먹이가 되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진주층에서도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장소는 총 3군데인데요. 여기서 이제 야외 조사를 하면서 계형충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돌을 잔뜩 가지고 옵니다. 야외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실험실에서 이제 그 돌을 잘게 부수고 화학 처리를 해서 계형충만 따로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맨 처음에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고 최종적으로는 종을 이제 구분해서 샘플별로 어떤 계형충이 있는지 이제 분포도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진주층에서 발견한 계형충은 총 8종인데요. 그 중에 4종은 진주층에서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4종 중에서도 3종은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 여러 종 중에 한 2종 정도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올해 발표한 논문에 있는 계형충입니다. 시프리데아 칸데라는 계형충이고 이 계형충은 이름을 몽골의 유명한 계형충 연구하신 과학자이신 한드 박사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계형충입니다. 아마 이 계형충은 살아있을 때 눈이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위에. 이 계형충의 특징은 그리고 부리가 있는데 잘 발달되어 있긴 한데 좀 짧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뒷부분은 좀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이제 시프리데아 알타라는 종 그룹에 속하는 계형충들의 형태적 특징인데요. 그러면 시프리데아 알타 그룹은 어디서 기원해가지고 진주층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화석 기록으로는 아마도 유럽에서 최초로 나타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1억 몇천만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맨 처음에 유럽에서 나타난 다음에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는데 한 3천만 년 뒤에 진주층에 도달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진주층에 도달한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600만 년 전이고요. 그럼 계형충은 아주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을까? 답은 큰 동물들입니다. 물론 바람에 의해서도 이제 계형충 알이 이동할 수 있긴 한데요. 보통 이런 대형 동물들이 물 마시러 왔다가 호숫가에 진흙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진흙 속에 있던 계형충 알이나 작은 유체가 딸려가게 됩니다. 근데 흙이 마르면 얘네 죽겠죠? 근데 계형충은 말라도 견디고 물이 있는 환경이 있을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알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사방팔방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공룡이 물 마시러 오면 진흙을 밟잖아요. 그럼 진흙 속에 있는 알이 이렇게 탁 하고 붙어서 딴 지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프리데아 칸데라는 종은 보면 암컷이랑 수컷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암컷은 좀 뚱뚱한 편이에요. 뚱뚱하고 짧고 수컷은 약간 길면서 홀쭉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모습을 보면 암컷은 이렇게 좀 더 동그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샘플링을 해본 결과 이렇게 탄생부터 어른까지의 성장 단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종은 몽골로시프리스 코아이라는 종인데요. 이거는 코아이라는 이름은 이제 전남대학교의 고영구 교수님 지구과학 교육과에 계신데 그분의 성함을 따서 종명을 지었습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앞쪽 부리 쪽이 보면 상당히 뭉툭한데 얕은 고랑이 있어요. 보통 몽골로시프리스라고 하는 계형충들은 고랑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 아마도 후기 백악기에 나타나는 몽골로시프리스들에 비하면 원시적인 형태였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시프리데아 칸데 같은 시프리데아 같은 계형충에서 기원을 해서 진화한 다음에 나중에는 점차 부리가 커지고 고랑이 없어지는 형태로 이제 모양이 변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결과는 되게 간단한데 이거 찾아내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성장 단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와 높이 비율이 1.8을 넘으면 수컷이었고요. 1.8 이하면 암컷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생태학적이고 환경적인 정보를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이 3군데 지역에서 화석을 찾았다고 했는데 진주의 정촌이라는 곳을 보면 종 다양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진주 호탄과 사천 탐린을 보면 종 다양성이 상당히 낮고 일부 종에 의해서 우점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진주 정촌은 그래도 좀 계형충이 살만한 환경이었고 호탄이랑 탐린은 특정 종한테만 유리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장 단계별 개체수를 보면
진주 정총 같은 경우에는 성체부터 유체까지 모든 개형충이 다 나타나는 반면 진주 호타는 거의 성체만 나타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아마 유체부터 성체까지 모두 나타나는 구간은 샘플은 좀 물의 이동이 거의 없는 좀 정온한 환경이었고, 이렇게 성체만 나타나는 건 물이 흘러서 유체가 휩쓸려서 떠내려간 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진주층에서 산출되는 개형충들의 특징은 민물에서 산출되는 주요 분류군 중에 시프리도이데아라고 하는 분류군만 산출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건조한 환경을 견디는 친구들인데 아래 두 친구들 시테로이데아, 다이놀로이데아는 영구적인 호수 환경에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진주층은 좀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진주층은 큰 호수가 있었는데 건기에 말라붙으면서 주변에 작은 물웅덩이들을 만들어내고 이 물웅덩이에 개형충들이 번성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급류가 오면서 아니면 이제 물살이 세지면서 특정 지역은 유체가 떠내려가고 성체만 남았고요. 자, 이렇게 진주층의 개형충들이 물웅덩이나 조그만 물웅덩이나 별로 안 좋은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게 중점적으로 될 수 있었던 건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그럼 진주층의 개형충들은 아마도 이런 공룡이나 익룡에 의해서 타 지역에서 넘어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진주층이 건조한 환경이었음을 지시하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이 개형충을 통한 환경 변화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진주층에서 산출된 어떤 개형충은 중국 연변에서 산출된 개형충이랑 완전히 동일한 종으로 밝혀졌어요. 암석의 연대 측정과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도 진주층과 중국 연변의 통포시층이라는 곳이 연대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로 개형충이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잠깐 요약을 하면 개형충을 통해서 백악기의 환경, 시대, 그리고 화석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지시를 해준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당시 백악기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고 또 자원 탐사를 나중에 하게 되면 이런 데도 응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